안녕하세요, 소로입니다. 서로의 리디포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산 구독자님들에게 책 한 권의 여유를 선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혜남 작가의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입니다. 구독자님들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까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후회 없는 삶이 과연 가능한가요? 저자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라는 주제로 책의 서문을 엽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생각에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생각이 꼬리를 물어 생각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멈출 줄을 모르고 사소한 일에도 걱정과 고민이 너무 많고 결국 핑계로 이어지고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도전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나의 모습에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기 비난까지 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옭아매는 것일까요? 저자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찬찬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만 좀 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책에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제가 이 책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일부를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서로의 리디포유 바로 시작합니다. 챕터 1.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걸까? 걱정의 90%를 없애는 가장 단순한 방법.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걱정이 많다. 생각을 오래 하게 되면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등등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머릿속이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건 순식간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가고 에너지 소모로 피로감만 커질 뿐이다. 또 원래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유는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대로 쌓여 있게 된다. 이처럼 걱정이 많은 이들에게 잘 될 거야, 별일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 자신을 덮칠 것만 같은 불안에 휩싸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적인 작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어니 젤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이다. 또한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겨우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즉, 걱정의 96%는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걱정이라는 것이다.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지는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혹시 1년 전 오늘 무슨 걱정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4일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사람의 기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망각곡선이라는 이론을 남겼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손실 정도를 연구한 것이다. 에빙하우스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의미 없는 알파벳 3개를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기억하게 한 다음 그 기억이 얼마 만에 잊혀지는지를 조사했다. 참가자들은 20분 후 기억한 내용의 42%를 잊어버렸으며 1시간 후에는 56%를, 30일 후에는 79%를 잊어버렸다.
즉, 사람들은 한 달만 지나도 기억한 내용의 80% 가까이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어떨까? 어쩌면 대부분은 어떤 실험을 했는데 라고만 기억할지 모른다. 사람은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더라도 1년 뒤에 돌이켜보며 무슨 고민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 통제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부터 구분할 것. 쓸데없는 걱정인지 아니면 지금 해야 할 걱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지금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걱정은 지금 당장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맞다. 둘,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결코 해치지 못한다. 누구나 살다 보면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 그리고 불안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점점 강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그라지게 마련이다.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불안을 느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다가오는 불안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느 순간 우리를 잠식해버린다. 별것 아닌 일에도 손을 덜덜 떨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눈앞이 캄캄해지게 되는 것이다. 즉, 불안을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겁에 질려 도망쳐버리면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웠던 순간이 떠올라 다음번에는 그 상황으로 발을 들여놓기가 더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불안을 극복하고 싶다면 불안을 회피하는 대신 불안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불안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감정이라고 얘기했다. 즉, 일이나 대인관계처럼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인생의 과제라고 봤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불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인생의 과제라는 것도 우리가 주변과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숙제를 낸 것도 숙제를 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것도 우리 자신인 셈이다.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 마라. 불안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감정일 뿐이다. 즉,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안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불안이 찾아왔을 때 괜찮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할 것. 자기계발 분야의 선구자인 데일 카네기는 어느 순간 모든 인생 문제의 주 원인이 걱정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걱정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걱정을 줄일 방법들과 노하우를 모아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을 펴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표에 다가서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나 신경 쇠약에 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걱정의 5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는 결정을 실천에 옮길 때 사라지더군요. 결국 저는 다음 4단계를 밟아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둘째,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셋째,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넷째,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 그러므로 걱정을 끊어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보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데에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도 뭔가 일이 터져서 난감한 상황이 되면 일단 전화부터 한다고 한다. 그럴 때 전화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도망가지 않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심된다면 지금 당장 해보면 될 일이다. 챕터 2.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일에 대한 비판을 당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프랑스 작가 라 로슈프코는 남에게 칭찬을 받고 쑥스러워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남에게 악평을 받고 그것을 약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가진 현명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라고 했다. 그만큼 인간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척하지만 칭찬을 좋아하고 비판이나 비난에는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비판을 받으면 거부 반응부터 보이게 마련이다. 비판을 수용하려면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나기는커녕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러워서 어디론가 숨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그런데 유독 비판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일에 대한 비판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 분노하고 우울해한다. 심지어 시킨 일을 똑바로 못해서 일에 차질이 생겼는데도 얼른 일을 수습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비판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못 견뎌한다. 자신이 한 일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비판을 받으면 무조건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거나 상대방에게 거부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굴욕적으로 움츠러들면서 자기 비하에 빠진다. 특히 자존감이 낮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일수록 비판을 마음 상하는 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부드러운 말로 좋게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원래부터 나를 싫어했던 거야 라고 단정 지어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는 서로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곳이지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다. 특히 어떤 의견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일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을 경우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때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일에 대한 비판은 상대방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비판을 받았을 경우 잠시 마음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비판을 빨리 받아들여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을 잘 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혹시 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한 변수들은 없는지 비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은 기분이 나쁘더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발전할 수 있다. 그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끝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발전할 기회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회사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일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고 너무 좋아하지는 마라. 그는 어쩌면 당신에게 아무 관심이 없거나 당신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비판을 다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다. 당신에 대한 비판 중에는 약이 되는 비판도 있지만 당신을 조롱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비판도 있게 마련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비판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날카로운 비판의 화살이라도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럴 때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적당히 넘겨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당신이 이성을 잃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그 비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 상대방이 원한 것은 바로 그렇게 당신이 무너지는 것이니 아무리 부당한 비판을 받아도 절대 흥분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데일리 카네기의 말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 부당한 비판은 칭찬의 다른 모습이다. 그것은 누군가 당신을 부러워하며 질투한다는 뜻이다.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챕터 2.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화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6가지. 고대 스토아 철학의 대가 세네카는 화에 대하여에서 분노야말로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며 분노만큼 인류의 희생을 초래한 역병은 결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분노를 순간의 광기라고 일갈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타인과의 싸움에서 그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를 벌하면서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비인간적인 욕구로 감정이 격해졌을 때 화는 그 상대방을 해할 수만 있으면 다른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화는 그 가정에서 스스로에게 겨누어진 비수의 칼끝을 향해 덤벼들며 안갚음하는 당사자인 자신마저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철저한 복수를 갈망한다. 중약, 화는 마치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 땅바닥 위에 거친 돌무더기로 변해버리는 건물과도 같이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품위를 내동댕이 치고 인간적 유대 따위는 아랑곳 없이 스스로 시작한 일이 무엇이든 오로지 그것에만 눈이 멀어 이성과 충고에는 길을 닫고 하찮은 이유로 격분하면서 무엇이 옳고 참된지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세네카는 살면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파괴하는 최악의 결말을 원치 않기에 되도록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쓴다. 이때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화가 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어찌할 수 없는 감정이다. 그런데 그 화를 참을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화를 낼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화를 너무 억눌러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심하게 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나, 화가 날 때는 먼저 숫자부터 세어라.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인정하되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화가 나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흥분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되고 그러면 돌아서서 반드시 후회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분노 표출은 상대방에게 가장 뼈아픈 상처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일단 속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세어보라. 숫자를 세는 동안 흥분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히게 되고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잠시 잃어버렸던 이성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이나 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면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화가 날 때는 10까지 세어라. 화가 너무 많이 날 때는 100까지 세어라. 둘,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눈 돌리면 화가 나는 것 투성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복잡한 출근길. 오늘도 누군가가 나의 어깨를 치고 간다.
그런데 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을까? 사람들 틈을 비집고 겨우 회사에 들어가서 커피를 내렸는데 팀장이 나주려고 뽑은 거야? 잘 마실게. 하며 순식간에 커피를 가져가 버린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에 집중하려는데 오늘따라 시비를 거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후배들의 실적을 가로채기로 유명한 서과장, 주식하느라 이른 뒷전인 김대리, 이번 달 매출 계획은 어떻게든 달성해야 한다고 팀원들을 들들 볶는 정 팀장 사이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파김치가 되어버린다. 신경 끄고 내 할 일이나 하자 싶다가도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뻔뻔할까? 왜 저러고 사는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 기준과 너무 다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화가 나는 게 사실이다. 그럴 때는 누구에게나 각자 자기만의 기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상대방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저 나와 삶의 기준이 다를 뿐이다. 또 누구도 100%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다. 즉, 언제든지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화를 내거나 그에게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셋, 당신이 화를 낸 이유는 사실 두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숨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며 오히려 벌컥 화를 내므로써 그런 감정을 숨기려 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특히 어릴 적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남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를 때가 많다. 크게 상처받았을 때도, 거절당할까봐 무서울 때도, 창피함을 느낄 때도 그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그래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불같이 화를 내며 남을 공격한다. 그러므로 화가 난다면 정말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화를 내는 것과 무엇인가가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다르니까 말이다. 넷, 화가 났을 때는 어떠한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마라. 몽골 제국을 이끈 징기즈칸. 그는 어느 날 혼자 사냥에 나섰다. 그러다 목이 말라 신음물을 찾아 헤맨 끝에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를 찾아냈다. 그는 팔뚝 위에 앉아있던 사냥매를 내려놓고 잔을 꺼내 물을 받았다. 바위를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가늘다 보니 잔이 다 차기까지는 한참 걸렸다. 마침내 잔에 물이 가득 차자 그는 얼른 잔에 입을 냈다. 그 순간 사냥매가 잔을 낚아채어갔고 그 바람에 잔에 담긴 물이 모두 땅에 쏟아지고 말았다. 그는 화가 났지만 워낙 애지중지하는 사냥매였고 매도 목이 말라 그랬을 거라 추측하며 다시 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잔이 반쯤 찼을 때쯤 또다시 매가 달려들어 잔을 낚아채가는 것이 아닌가. 목이 너무 말랐던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칼을 빼어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시 잔에 물을 받기 시작했다. 이윽고 잔에 물이 가득 차서 그가 입을 댄 순간 이번에도 역시 매가 달려들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잠시 후 물이 흘러내리는 바위 위로 올라간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독성이 강한 독사가 죽어 물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가 그 물을 마셨더라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는 죽은 사냥매를 품에 안은 채 막사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나는 큰 교훈을 얻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성급히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파울로 코엘료의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이야기다. 사냥매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 물잔을 낚아챘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징기즈칸은 화가 나서 매를 죽이고 말았다.
이렇듯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피치 못할 사정이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화는 이성을 마비시켜 판단력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홧김에 이혼을 하고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는 어떠한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마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혹시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화가 가라앉고 이성을 회복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도 누누이 당부한 바 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마다 잘못될 것이라고. 5. 화내는 것을 내일로 미루어 보라. 체코에는 내일로 미뤄야 할 유일한 것은 분노다 라는 속담이 있다. 세네카도 화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바로 화를 늦추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는 오래 버티는 단단함이 없으며 단지 화르르 타오르는 처음의 격렬함에 편승할 뿐이다. 그것은 마치 해풍이나 강과 습지를 넘어온 바람처럼 처음에는 거세지만 그 수명이 짧다. 따라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처음에 끓어오르던 기세는 누그러지고 마음을 뒤덮었던 어둠이 점차 걷히면서 화는 누그러진다. 그러니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날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려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서로의 화가 가라앉은 후에 차근차근 따져보면 될 일이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화내는 것을 최대한 늦추어 보라. 화내는 것을 내일로 미루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화는 이미 누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6. 인생에서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화가 나면 상대방이 아주 의도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상대방은 그저 이기적이거나 약간의 생각이 부족했을 뿐이다. 또 별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화가 나지도 않을 것이다. 화가 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관계가 깨질 말은 삼가라. 이를테면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창피하게 여기는 부분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또한 부모나 집안을 언급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된다. 상대방이 왜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보고 화가 난 이유를 그에게 납득시켰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화가 나도 인생에서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마지막으로 세네카의 말을 전한다. 매사에 시시콜콜 파고들지 말라. 가장 좋은 방법은 덜어는 그냥 무시하고 덜어는 웃어넘기고 그래도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것이다. 챕터 셋.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는 따로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이 쓰는 방어 기제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저는 화를 내는 인간의 얼굴에서 사자보다도 악어보다도 용보다도 더 끔찍한 동물의 본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약, 이 본성 또한 인간이 되는데 필요한 자격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저 자신에 대한 절망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늘 인간에 대한 공포에 떨고 전율하고 또 인간으로서의 제 언동에 전혀 자신을 갖지 못하고 고뇌는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상자에 담아두고 그 우울함과 긴장감을 숨기고 또 숨긴 채 그저 천진난만한 낙천가인 척 가장하면서 저는 익살스럽고 별난 아이로 점차 완성되어 갔습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 인간 실격에서 주인공 요조는 거짓 가면을 쓴 채 서로 속고 속이며 사는 모순두성이의 인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이다. 말싸움이나 자기 변명을 할 줄 모르는 요조는 사람들이 화를 내면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공포로 얼어붙어 버린다. 그런 자신을 감추기 위해 요조는 익살꾼이 되어 필사적으로 남들의 비위를 맞추고 남들을 웃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뭐든 상관없으니까 웃게만 만들면 된다. 중약. 어쨌든 인간들의 눈에 거슬려서는 안 돼. 나는 무야. 바람이야. 텅 비었어.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요조. 결국 그는 술과 담배, 매춘부에 빠져 살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꿈과 건강과 모든 의욕을 잃은 요조는 27살이지만 머리가 하얗게 센 폐인이 되어버린다. 인간 실격자가 되고 만 것이다. 요조가 인간 실격자가 되기까지 마음속의 위험한 욕망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 나의 위험한 욕망이 표출될 경우 남들에게 창피를 당하거나 남들이 나를 피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불안을 우리는 예기 불안이라고 부른다. 예기 불안은 일종의 경고음이다. 야, 너 그러다간 큰일 나 하는 마음속의 소리인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의 마음 안에는 검열 기관이 있어 위험한 욕망이 그냥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할 때 두 번에 걸쳐 검열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결과 1차적 욕망은 다른 형태로 변형되고 검열 기관을 통과한 것들만 밖으로 나간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방어 기제이다.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 감정적 상처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며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누구나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위험한 내적 충동들을 억압하거나 변형시키는 가정이 없다면 타인과 나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실격에서 요조도 자신과 타인의 내부에 있는 공격성과 탐욕을 두려워하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문제는 그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들이 미성숙한 것이어서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데 있다. 요조가 사용하는 주된 방어 기제는 투사이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위험한 욕망들을 상대에게 전가하여 그것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려버린다. 그럼으로써 그 자신은 위험한 요소가 전혀 없는 순수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조는 투사조차도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한다. 그의 내부에 있는 파괴적인 충동들이 끊임없이 그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괴롭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조가 다음 단계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다름 아닌 투사적 동일시이다. 투사적 동일시는 자신의 위험한 속성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러한 속성을 끌어낸 다음 그를 조종함으로써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려는 시도다. 예컨대 요조는 여자를 자극해 놓고 막상 성관계에선 자신을 여자에게 겁탈당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여자가 나쁜 역할을 하게끔 무의식적으로 유도해 자신을 선량한 희생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위험한 충동들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조는 아직도 남아있는 충동들을 방어하기 위해 희화화라는 다음 단계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된다. 희화화란 두려운 대상을 만화처럼 우스운 캐릭터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요조가 희화화시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는 자신을 익살꾼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유발시킴으로써 자신을 공격적이거나 위험하지 않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방어 기제는 요조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간구실을 못하는 열등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요조는 성인이 된 후 이 험난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음을 발견한다. 그러자 요조는 회피와 태행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회피는 위험한 상황이나 대상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요조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회피한다. 그는 사회로 뛰어들기보다는 방 안에 틀어박혀 사회를 비웃고 경멸하는 쪽을 택한다. 즉, 그는 사회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기력한 패배자가 되어버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남는다. 이 열등감을 방어하기 위해 그는 어린 시절로 퇴행한다. 퇴행이란 심한 좌절을 겪을 때 현재보다 유치한 과거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자 오줌을 싸게 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요조는 구강기적 시기로 퇴행하여 술과 담배를 입에 달고 산다. 엄마의 젖을 빨듯이 담배를 빨고 술에 취해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듯한 몽롱하고 이완된 느낌에 젖어 사는 것이다. 요조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지 않는 냉혹하고 잔인한 세상과 사람들에게 분노한다. 그러나 분노를 드러내 다른 사람을 자극했다가 해코지라도 당하면 큰일이다. 그래서 그는 분노를 자신에게로 돌려버린다. 공격성의 자기에게로의 전향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요조는 공격성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해서 자신을 파괴해 나간다. 술과 마약으로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고 끝내는 자신을 없애버리려고 자살 시도를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요조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는 투사나 투사적 동일시, 희화화, 회피와 퇴행, 공격성의 자기에게로의 전향 등과 같은 미숙한 방어 기제만을 고집한다. 그 결과 그는 인간 실격자가 된다. 이제 그만 유년 시절의 미숙한 방어 기제를 버려라.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어할 것이 없거나 방어할 힘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죽지 않는 한 욕망과 충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미숙하고 파괴적인 것에서부터 성숙하고 건설적인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어릴 적에는 아직 성격 구조나 자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그러다 점차 성격 구조가 확고히 형성되고 자아가 강해짐에 따라 좀 더 성숙한 방어 기제를 동원할 수 있게 된다. 미성숙한 방어 기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억압이다. 억압은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 동원하는 1차적 방어 기제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위험한 욕망들을 마음속 깊이 밀어넣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학대에 대한 분노를 억압하여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꺼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억압된 욕망들은 강력한 에너지가 부화된 것들이어서 우리의 내부를 들끓게 하고 끊임없이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다른 방어 기제들이 동원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들 외에 다른 미성숙한 방어 기제로는 부정, 격리, 취소, 반동 형성 등이 있다. 부정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생각이나 욕구, 충동 등을 무의식적으로 부인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이를테면 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행을 떠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취소는 자신의 적대적 욕구나 공격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때 그 상황을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려는 행동을 뜻한다. 예를 들어 금지된 대상에게 성적 충동을 느꼈을 때 이를 씻기 위해 반복적으로 손을 씻는 등의 강박 행동을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반동 형성이란 속마음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위적 인물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오히려 예의 바르고 매우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이외에도 많은 방어 기제가 있다. 그리고 그중 어떤 것은 성공하고 어떤 것은 실패한다. 특히 미숙한 방어 기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성인이 된 후 어릴 적 사용하던 미숙한 방어 기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어린 시절과는 달라진 성인의 욕망을 방어하기에는 미숙한 방어 기제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른은 유년 시절의 미숙한 방어 기제를 버리고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성숙한 방어 기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만일 인간 실격의 요조가 존경할 수 있는 형을 닮으려고 노력했다면 그는 형으로부터 좀 더 좋은 행동 모델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방법을 우리는 동일시라고 한다. 또 요조가 파괴적인 욕망들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함으로써 방출시킬 수 있었다면, 즉 상징화하고 승화할 수 있었다면 자신을 괴롭히는 두려움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해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예술가가 자신의 위험한 성적 욕망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예술로 승화시키듯이 말이다. 이외에 성숙한 방어 기제로는 유머, 이타주의 등이 있다. 만일 두려움과 불안을 방어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도 당신이 바라는 평안이 오지 않는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라. 혹시 아직도 미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른이 되었음에도 어릴 적에 느꼈던 두려움을 여전히 지니고 있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신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충동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어 기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그 방법을 조금만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챕터 5. 마흔이 되기 전에 배워둬야 할 것들. 인생을 살면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10달 동안 나를 품어주고 보호해준 엄마의 자궁과 이별하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다. 엄마의 몸에서 탯줄을 끊고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상실의 강을 건너는 것이다. 그 사실은 아기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되는데, 정신분석학자 오토 랭크는 이때의 충격을 출생의 충격이라고까지 말한다. 아기 입장에서 보면 엄마의 뱃속은 포근하고 안전하다. 자신이 뭐라 말하지 않아도 엄마가 알아서 모든 것을 척척해준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도 없이 엄마가 자신을 세상 밖으로 보내버린다. 그런데 막상 세상을 보니 신기한 것 투성이다. 그래서 혼자 기어다니며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하는데 자꾸만 넘어지고 다치고 피가 난다. 세상에 위험하고 무서운 것들이 이토록 많을 줄이야. 생각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게다가 뱃속에 있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걸 다 해주었던 엄마가 이제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배가 고픈지, 기저귀가 축축해서 싫은지, 졸린지를 하나하나 엄마한테 알려줘야만 한다. 그제야 아기는 엄마가 자신과 한 몸이 아닌 분리된 다른 존재이며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태어나 경험하게 되는 최초의 슬픔이다. 좀 더 크면 힘이 세질 테니까 슬프지 않을 수 있을까? 아이는 부지런히 어른이 되기 위해 많은 것들을 견딘다. 그런데 웬걸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할 수 없는 일만 더 많아진 느낌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더니 모두 거짓이었다. 그래도 사랑하고 결혼하면 행복하리라 생각했는데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혼자일 때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나를 집어삼킨다. 때로 나를 짓누르는 의무와 책임에 숨이 막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뒤척이게 된다. 게다가 세상은 불공평한 것투성이다.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착하게 산다고 병에 안 걸리고 사고를 안 당하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는 슬픔도 감당해야 한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생긴다.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세상과 싸워 이기기엔 내가 너무나 작고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슬픈 현실과 나의 한계를 깨달아 간다는 걸까? 그런데 우리를 더욱 슬프게 만드는 것은 나이를 먹고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다. 하루를 더 살면 그만큼 죽음이 하루 더 내 앞으로 다가온다. 인류학자인 어니스트 베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한다. 자신만의 재능을 살리고 남들과 다른 존재로서의 자신을 만들고 자신의 기호를 넓히고 발달시키며 삶의 실망스러운 것들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성숙하고 단련되어 마침내는 동물의 상태를 초월하여 위엄과 존엄성을 지닌 자연의 유일한 존재로서 우뚝 선다. 이처럼 고귀한 개인이 되기 위해 60여 년 동안 믿을 수 없는 고난과 노력을 다한 뒤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또 무언가를 잃는다. 그러면 인생이라는 상실의 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이 슬프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야 할까? 아무리 세상이 불가능한 것과 금지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해도 미래가 불안과 고통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실은 슬프지만 때로 그것은 새로운 만남과 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완벽한 보호처였던 어머니의 자궁과 젖가슴을 포기함으로써 비로소 독립된 개체로서의 내가 될 수 있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만나게 되며 시의 한 구절처럼 내 운명의 지배자요, 내 영혼의 선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이란 상실의 강을 건너며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것이다. 살면서 잃어버리는 무수한 것들을 어떻게 잘 떠나보내고 어떻게 그 경험을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 것인가. 오늘 제가 읽어드린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를 위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이 많은 편이고 생각의 함정에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을 보자마자 바로 읽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정신분석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저자의 경험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게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준 걱정의 90%를 없애는 방법, 일에 대한 비판을 자기의 비난과 구별, 즉 자신이 한 일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기, 나도 틀릴 수 있으니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나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기, 체코의 속담, 내일로 미뤄야 할 유일한 것은 분노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를 돌아보기 등의 내용과 제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도 등장하는 책의 내용들을 보면 작게는 주변 인간관계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크게는 인생에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까지 다양하고 유익한 심리학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잠들기 전 스스로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부정적인 생각의 원인을 찾고 그 스위치를 끄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좀 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요. 오늘도 열심히 산 구독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 편안한 힐링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상 서로였습니다.